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서울경제TV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우리 증시 상반기를 돌아보면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 랠리를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2분기 실적 시즌이 서막이 열렸습니다. 특히나 이번 달 셋째 주에는 우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만큼 이 실적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할 텐데요. 그런데 월가에서는 최근에 시장 상황 좋지만 앞으로는 조금 비관적인 시각을 내놓기도 했고요. 우리 증시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지금 살펴봤을 때 오히려 이 실적이 우리 증시 지수를 하락을 이끌 수 있다라는 요인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우리 투자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함정식 차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네. 제가 잠시 앞서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끼가 많으시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번 하반기 시장 한번 차장님의 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반기 시장 네. 좀 기회와 불편함이 공존할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장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강한 어조에 대한 전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시장의 전반적인 큰 틀의 뷰를 먼저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한다면 요즘은 뭐 이렇게 적당한 뷰를 내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극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쏠리니까 이제 유튜브 썸네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도 그래서 자극적으로 가나요? 자극적으로 가고 네. 싶지만 그거보다는 좀 이 시간에는 좀 냉철하게 무엇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6월 한 달 내내 장이 빠졌습니다. 네. 6월 한 달 빠졌어요.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2번 올리겠다라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었고 시장이 상반기에 조금 쏠림 현상으로 인한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을 만한 상승은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쉼, 되돌림, 거기에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를 2번 올리겠다라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시장은 조정을 주었고 사실 어저께 지수의 반등은 네. 중요한 자리였어요. 거기가 깨지고 내려가면 추세가 다시 새롭게 고민해야 되는 자리에서 과매도권에서 기술적 반등을 줄 수 있었어야 되는 자리에서 반등을 주었다는 의미를 먼저 부여하고 싶고요. 이 앞서서 핑계는 사실은 어제 오늘 이번 주는 좀 관망을 하고 싶었던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밤 CPI가 발표하게 될 텐데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좀 해석하고 싶었겠지만 이미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했었던 시장의 불편한 악재는 6월 한 달 내내 빠지는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녹여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CPI 3.1 근원 CPI 5.0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건 알고 있었고 7월에는 FOMC 때 한번 올리는 것까지는 용납할 수 있어라는 것이 시장에 좀 선방향이 됐고 네. 지금은 이제 이것을 좀 재료 소멸, 악재 소멸로서 좀 시장을 기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CPI 예상치를 악재로 봐야 될지 호재로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CPI 3.1이면 많이 떨어졌다. 긍정적으로 네. 볼 수 있을 것인데 연준이 핑계를 잡고 있는 것은 근원 CPI가 끈적하다 5.0 예상하고 있으니 확실하게 속도가 더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이제 하반기 비관론자와 긍정론자들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비관론자의 논리를 살펴보면 이거예요. 경기가 좋으면 네. 연준은 금리를 올릴 것이고 안 꺾이면 네. 경기가 안 꺾이면 연준은 계속 매파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번 FOMC는 금리를 한번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연준은 어쩔 수 없이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올린 이후에 굉장히 강한 스탠스의 매파적 발언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금리를 올린 것이 앞으로 할 수 있는 볼륨이 없거든요, 이제는.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못 잡게 돼버리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못 잡으면 정말로 쓸 수 있는 카드를 쓰고 효과는 못 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기가 침체되기 전에는 금리를 매파적 스탠스가 계속 지속될 수 없다. 또는 금리를 멈춘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 만한 경기 침체 시그널이 떠야 될 테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네. 저도 여기에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있고 하반기 지수 플레이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아직은 어렵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낙관론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풀려버린 돈이 어마어마하고 지수 자체가 가진 못하더라도 지금 섹터에 쏠림 현상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그것을 기다리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것. 6월에 미국이 돈 얼마 풀었는지 아세요?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자마자 그래서 지금 그 국채금리 올라가니까 불편해하는데 네. 부채 한도 협상 이제 진격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1조 달러 찍어냈습니다. 채권을 그렇게 한 달 만에 이렇게 찍어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남았죠. 앞으로 더 8월까지 찍어낼 때 이만큼이 또 남았으니 그러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니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주식시장을 부러뜨리는 요인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해석이 돼서 하반기에 지수가 어떨 것 같다? 이거는 사실 삼성전자의 역할이 많이 크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의미를 많이 부여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시장이 금리를 더는 올릴 수 없는 7월의 금리 인상은 마지막이다. 이거 더 올릴 수 없어요. 이거 재정의 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는 것이 거의 마지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시장의 좀 중론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에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런 시그널이 좀 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장주 대비해서 그동안 못 갔었던 경기 민감주들이 좀 이것을 좀 빠르게 채워나가는 느낌이에요. 오늘 효성중업도 그랬지만 삼성 엔지니어링 막 10% 올라가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동안 소외됐었거나 좀 찐득하게 무거웠었던 경기 민감주로의 좀 관심이 바뀌고 또는 그동안 고통받았던 섹터들의 좀 이제는 내 차례야라는 이러한 네. 좀 키맞추기의 전략이 나온다면 지수는 재미없지만 투자의 기회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제가 하반기를 바라보는 시장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수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한다고 봐야 될까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진단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이 업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한번 인사이트 제공해 주시죠. 기존에 있었던 성장주와 하반기의 경기 민감주의 전환 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성장과 경기 민감의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것이 반도체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물릴 거 알고 사놓고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업황을 보고 있고요. 반도체 업황이라는 것이 조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장비 중에서도 자기만의 고유의 매력을 갖고 있거나 뭐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같은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나의 매력 있는 종목들이라고 하는 것은 HPSP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들만의 리그의 영역으로 진입했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은 이제는 이제 DDR5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앞서서 반도체 전체로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고집스럽긴 하겠지만 올 하반기에는 전체적인 턴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온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을 굳이 반도체에서 의미를 부여한다면 삼성전자가 감산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감산이 제가 삼성전자면 안 해요. 왜요? 치킨 게임의 왕자가 네. 왜 내가 감산합니까? 누구 좋으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DDR4에서 5로 전환을 하게 되면 자연 감산 효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4에 대한 지금 재고를 그득히 창고에 쌓아놓은 재고의 DDR4는 생산을 안 하고 당연히 5로 DDR5로 전환돼야 되는 부분에서 이 전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감산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감산을 깔았다라고 하고 그런 것이 효과가 지금의 이제 실적에 이제 반영이 되는 이런 걸로 바꿔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녹여져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하반기에는 사실 이 서버가 핵심이거든요. 네. 이 스마트폰은 올해 몇 개 정도 교체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뭐 2억대 뭐 이렇게 이런 걸 전망을 하는데 서버 투자는 기본적으로 전망이 안 돼요. 그런데 올 하반기에는 뭐 챗GPT라든가 글로벌 이제 이런 서버 투자가 한 사이클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박자가 올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통적으로 쌓여있는 재고가 자연적으로 좀 감산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정황적으로 맞아떨어져서 속도 면에서는 퀘스천 마크는 있지만 네. 저는 지금의 업황이 돌고 있다라고 부분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 턴어라운드 국면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아마 반도체 하면 가장 초미의 관심사 삼성전자일 거예요. 그런데 잠정 실적 발표는 했는데 14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봐야 할까요? 그래서인지 외국인 투자자들도 11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더니 순매도로 인해 돌아섰었고요. 그렇다면 저희 잠정 실적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좀 궁금해요, 차장님. 그 실적 자체로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확실히 스마트폰은 성숙기에 들어간 것 같다. 오직 이제는 삼성전자는 좀 반도체 하나로만 집중해서 봐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실적으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 오히려 외국인의 순매수에 집중해야 되는데 외국인이 반도체를 산 건지 아니면 지수를 산 건지 아, 여기에 네. 좀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갖고 있는 선물 포지션으로 보면 매도예요. 매도의 우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하나는 딱 받치면서 매도해서 다른 것들은 쭉 빠지면서 자기만의 어떤 플레이어 프로그램을 짜놨겠죠. 네. 그 안에서 삼성전자를 어떤 의미로 부여될지는 아직은 좀 퀘스천 마크긴 하지만 여기까지 올라온 자리에서 이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 힘 정도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랬었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주가가 빠지고 오히려 어닝 쇼크가 나면 오르더라고요. 계속 올랐죠. 이 해석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방금 전에 했던 말씀을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네. 이미 좀 선반영이 되었던 부분이 좀 선반영, 어느 네. 정도 있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삼성전자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앞단에 외국인의 매수가 워낙 좋았고 특히 네. 하이닉스 상승이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 실적을 보고 추가로 상승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좀 시간을 갖고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앞으로는 세 개의 키워드를 봐야 됩니다. 사실 실적 이런 거 삼성전자 보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세 개의 키워드가 핵심입니다. 뭘 봐야 될까요? 첫 번째는 메모리 가격의 반등이에요. 아직은 네. 아니죠. 메모리 가격이 반등을 할 때 실질적으로 단순 감산 효과로 인한 재고의 소진으로 인해서 미지근한 반등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반등을 줄 때 수요단 자극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거예요. 화학주들이 그래요. 유가 올라가면은 마진 스프레드 좋아진다. 와, 화학주 수혜다. 그 진짜 10년 전 논리입니다. 지금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장부같이 그런 거 평가 안 되는 세상입니다. 수요단 즉 서버 투자 하나 남은 거예요. 서버 투자가 뉴스가 나오는지 대해서 예의주시하셔서 그것으로서 이제는 업황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한다면 한 82,000원 트라이를 85,000원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이런 정도는 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10만 원 트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네. 성장 밸류를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은 네. 반도체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핵심이 반도체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미국이 전 세계 글로벌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던 이유는 달러가 5일의 결제 통화이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5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힘이 분산됐잖아요. 러시아와 중동 국가. 네. 그리고 미국에서 쉐일이 나오면서 중동 국가에 대해서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경찰국으로서의 지위도 포기하게 된 상황이 돼서 이제 세계에서 달러의 화폐를 그 헤게모니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기본 베이스는 반도체가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중국도 알죠. 그래서 미국은 중국과 한편으로는 잘 지내고 싶어요. 그래서 네. 앨런 재무장관이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산을 안 쓰게 돼버리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어요. 중국산을 안 쓰면. 그러니까 반도체 빼고는 우리 다 친하게 지내자. 중국이 바본가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해요? 한미일 동맹을 맺어서 지금 마이크론도 살리고 싶고 일본에게도 기회를 줘서 우리만의 중국 고립 정책, 반도체 정책을 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엔 1차적으로 수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파운드리 3나노 경쟁에서 약간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TSM 시장이 굉장히
경합이 아니었죠. TSMC 독점 시장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이거 삼성전자가 이 수율과 이 기술을 쫓아갈 수 있느냐인데 아직까지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3나노 수율 성공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좋은 뉴스예요. 엄청난 뉴스입니다. 밸류에이션을 따로 매기는 거예요. 삼성전자 PER 10배였다고 한다면 PER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TSMC는 전통 PER 16배에서 18배 주거든요. 네. 기성복과 수제복 차이입니다. 기성복은 옷을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옷을 막 사 입는 시기가 오면 많이 팔겠죠. 네. 근데 아무도 안 사 입고 경기가 안 좋으면 창고에 그득하니 쌓아 놓잖아요. 네. 이러면 이거는 그 사이클 타는 거예요. 하지만 맞춤복은 어떻죠? 주문을 받고만 팔잖아요. 그렇죠. 적자가 날 수 네.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TSMC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에 뛰어들어서 승부수를 띄운 건데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기회를 얻고 잘 차곡차곡 맞아간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부터는 새로운 밸류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밸류에이션을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10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은 워린 버핏이 TSMC를 전략 매도했습니다. 오. 그랬잖아요. 네. TSMC를 샀다가 짧은 기간 만에 다 팔아버렸어요.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거는 좀 비약적인 논리가 있지만 이제 중국이 대만 침공해서 TSMC를 가져가 버리면 그때는 삼성전자에겐 초대형 호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중화권은 TSMC가 가져가고 그 외 국가들은 이제는 삼성전자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경제적인 한 사람으로서 중국이 대만 침공한다, 무력 침공한다 이런 상상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역사 전문가들은 네. 10년 내에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가능성을 100%로 보고 있다는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만이 내년인가 대선인가 총선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정권이 친중 정권으로 바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TSMC가 미국은 불안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언제 단절될지도 몰라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삼성전자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으니 업황 사이클로 보나 이러한 파운드리 성장 밸류로 보나 뭐로 보나 삼성전자는 그냥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삼성전자 세 가지 키포인트 보시면서 굉장히 호재성 이슈도 많으니까 들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투톱이잖아요. 네. SK 하이닉스도 안 볼 수가 없겠죠, 차장님. 세계 분기 연속 지금 적자를 기록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는 있는데 HBM 시장이 또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이걸 두고 각축전이 치열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HBM을 등에 업고 나서 이제 SK 하이닉스 어떻게 갈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어쨌든 챗GPT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어요. 이게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독점 구조기 때문에 네.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저 솔직히 이것이 HBM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하이닉스는 저에겐 절망이었습니다. 절망이요. 네. 네. 굉장히 조심했어야 되는 네. 종목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정말로 죽은 자식이 살아난 케이스가 됐으니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한 거죠. 이제부터는 조금 침착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챗GPT라는 것이 엄청난 미래 성장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네. 이제 전문가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경제 전문가라기보다 세상에 대해서 이거 뭐 그 인공지능이 펜타곤 공격한 사진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네. 이제는 제 얼굴로 제 목소리로 내가 아닌 영상이 만들어지는 세상이 올 것 네. 같아요. 그림 애니메이션은 이미 다 나오잖아요. 내가 시나리오를 쫙 쓰면은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지니 무서운 세상이 올 수 있어서 이것을 좀 경계에서 제한하는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지금의 상승폭은 조금 부담스러워 보인다. 좀 시간을 갖고 실제로 HBM 이것을 통해서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까지 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고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그런 네. 주가의 위치에 있지 않나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HBM과 관련해서 가시화된 부분을 체크한 다음에 SK하이닉스 좀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의견 네.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sek터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에코프로가 황제주에 등극을 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사실 근데 증권가에서는 지금 살펴봤을 때 2차 전지 잠깐 쉬어갔다가 반등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계속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그럼 2차 전지 섹터 저희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가장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네. 됩니다. 예민하신 분들이 네,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이런 똑같은 상황이 셀트리온에서 한번 있었어요. 셀트리온도 주주분들이 굉장히 강하셨었고 그리고 실제로 엄청난 성장과 네. 그다음에 제 2016년도를 기억해요. 이게 4만 원일 때 공매도 때문에 엄청나게 주주들이 강하게 얘기를 했다가 4만 원에서 못 찍고 막 여기 기다가 10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막 엄청난 고평가 논란이 막 있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셀트리온이 1년 8개월을 그 자리에서 8만 원, 11만 원 박스를 그립니다. 에코프로가 다음 레벨로 가려면 그 박스의 기간 조정은 적어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누가 보기에도 공매도 세력의 쇼커버와 이제 이 매수 세력들 간의 싸움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안전벨트는 적어도 잡고선 좀 주가를 바라봐야 되는 영역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높은 데 있었을 때는 벨트를 느슨하게 잡았다가는 네. 많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벨트를 좀 타이트하게 잡는데 오늘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1차 벨트를 끊어진 날이라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에서 끊어주셨어요? 저는 무조건 네. 뭐 시나리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주가 선만 붙잡고 갑니다. 주가 선만 붙잡고 자서 한 번 찍었던 저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이렇게 올라가서 옆으로 기는 추세선을 네. 한 번은 깰 수 있어요. 두 번째 그 가격을 깨면 저는 일단은 매도를 하기 때문에 공권에서는 그래서 제가 보는 기술적 특성으로는 오늘 단기적으로는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분봉 대응을 얘기한 거라서 네. 이 에코프로라는 2차 산업이라는 2차 전지 산업을 이렇게 분봉 대응하는 이야기라서 여러분께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은 일단은 너무 변동성이 커서 기술적 대응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그렇죠.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네, 2차 전지 섹터 바라보실 때 좀 안전벨트 단단하게 매시고 네. 타이트하게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녹화 당일에 에코프로 그룹주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에코프로 근데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 지금 그룹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에코프로를 제외하고는 영업이익이 모두 늘어난 수치로 집계가 됐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또 에코프로는 MSCI 편입 이슈도 있긴 한데 이 부분들 아우러서 어떻게 저희가 보면 좋을까요? 그 모든 것을 다 싸잡은 것이 수급인데 네. 그 외 실적과 관련돼서 이제 그걸 보면 이 2차 전지 통틀어서 물어볼게요. 에코프로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실제로 에코프로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2차 네. 전지 산업 통째로 이것이 산업이 정말로 성장하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숫자로서의 정당성을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다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로 이 종목을 굉장히 좋게 보시는 분들, 강성 분들의 이분들의 논리를 딱 본다 하더라도 네. 그 깊이 내면에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주가가 싸다는 말은 아니에요. 5년 들고 버티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 3년 들고 버텨라 이런 얘기를 이 업에 이제 저는 지금서 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네. 저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좀 그런 좀 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 자체는 네. 조금 예상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다 시장에서 이미 예견됐었던 부분인데 그거를 더 깨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 자체가 이제 좀 리포트들 보면은 사실 에코프로 리포트들은 좀 처참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리포트가 못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 못 건드리기 힘든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목표 주가 40만 원, 45만 원, 50만 원에 있는 어떡하냐고요? 거를 지금 어떻게 쓸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는 그 리포트들에 대한 고민이 좀 네. 수밖에 없는 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세게 쌌어요. 최근에 2차 전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새로운 섹터들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수익을 낸 자금들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야, 지난번에 빠졌을 때도 너 그 소리 했잖아. 올라오잖아. 두 번째 또 빠졌을 때도 너 똑같은 소리 했잖아. 또 올라오잖아. 그래요.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더 뚫고 더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좀 냉정한 투자라고 한다면 좀 새로운 섹터에서 해법을 찾는 법도 기회가 더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시선을 확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시장을 대응하는 것에서 더 건전한 마인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상반기를 봤을 때 세계 주요국 지수 상승률 가운데 코스닥이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동력이 된 건 바로 2차 전지주의 광풍이었죠. 2차 전지주의 엔진이 지금 다시 또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반기 투심을 어떻게 가져갈지 궁금하거든요. 그렇다면 관심 있게 보는 기업이 또 특별히 있으실까요? 앞단에 비해서 장비주들이 굉장히 못 갔어요. 양극재, 음극재만 갔지. 그런데 양극재, 음극재 많이 쓰이는 거 압니다. 그런데 많이 쓰인다는 논리가 완성차 업체들이 시설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 논리를 인정하기 위해선 장비주들이 안 가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윤성 FNC라는 종목만 계속 갔었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PNT라는 종목도 움직였죠.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장비주는 저는 여전히 좀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전고체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분리막은 아예 못 갔었던 영역에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최근에 좀 이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 폐배터리도 지금 전혀 반응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2차 전지 산업이 나는 2차 전지 배터리가 정말로 성장할 것 같아라고 한다면 이쪽 사이즈도 당연히 나올 거기 때문에 이쪽 안에서 대응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쪽 섹터는 대응을 하시면서 나의 영역에 왔었을 때 좀 시야를 넓힌다면 저는 장비와 폐배터리는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2차 전지 폐배터리와 장비 쪽을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었잖아요. 현대차, 기아 모두 그랬는데 2분기 실적에도 힘이 좀 실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현대차는 중국에서 4년 만에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주가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 판매 비중 는 거는 워낙 한 게 없었기 때문에 네. 대신 지금 그때 한알령 때 맞은 매가 지금은 약이 됐죠. 우리가 안 그랬으면 지금 그 당시에 한알령 때문에 삼성전자, 미국 현대차가 중국 비중이 아예 이제 없어졌잖아요. 1%가 안 되니까요. 스마트폰 네. 비중이. 만약에 지금 막 중국 비중이 10%였다가 지금을 맞닥뜨렸다면 미중 사이에 우리가 껴있었다면 정말 주가가 벼락을 맞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비중이 워낙 낮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차 자체를 중국 시장을 바라보고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증권사에서 조금 불편한 리포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좋기는 한데 목표 주가는 조금 낮춰 잡자라는 분위기인데 네. 이번 분기까지 워낙 좋았으니 조금 단기 고점을 한번 찍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코로나 때 우리나라 전기차가 글로벌 판매 4위, 5위에서 지금 3위로 도약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중동국가에서는 토요타를 제쳐버렸기 때문에 현기차 합쳐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해 나가리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차량의 한번 교체 수요를 한번 써먹었다는 의미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CPI가 낮아지는데 1조를 기여한 것이 중고차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중고차 가격이 확 올라야 신차 판매가 늘어나는데 중고차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너무 희망회로를 돌릴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지수가 불편했었을 때 자동차들은 조금 굳건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진짜로 좀 중장기 플랜을 짠다라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지금 당장 더 치고 가는 것은 좀 욕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저는 포트 한 켠을 묵직하게 지켜줄 수 있을 만한 나의 한쪽에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이런 정원을 가꾸는 것에 네. 계좌를 많이 비유하거든요. 정원에 한두 달 피고 지는 꽃들만 어떻게 채워놓겠습니까? 얼마나 일이 많이 가고 또 한 번 손을 못 쓰면 금방 폐허가 되기 네. 십상이니 바위도 있고
좀 지켜줄 수 있는 좀 나무도 있고 좀 이렇게 피고 지는 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동 완성차는 저에게는 좀 이런 묵직한 바위와 같은 나무와 같은 좀 그런 존재감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자동차라고 한다면 일단은 기아차를 그리고 현대오토에버가 저는 굉장히 앞단에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어쨌든 전기차에 네. 대해서 가격 전략 치킨 게임을 시작을 했어요. 이거 치킨 게임이에요. 이거는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했었을 때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빨리 팔기 위해서 치킨 네. 게임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가격 떨어지니까 지금 중국에서 테슬라 판매 비중이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가격 경쟁을 하게 됐었을 때 테슬라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걸 플랫폼을 선점을 해서 네이버 카카오처럼 플랫폼을 선정해서 테슬라 차를 사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구독 경제 이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차를 스마트폰처럼 쓰는 거예요. 월에 뭐 얼마를 낼지 어떤 구조가 될지는 아직 상상은 안 됩니다만 월에 6만 원을 내고 내비게이션과 어떤 프로그램 뭐 이러한 것들을 쓸 수 있는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테슬라가 치킨 게임을 할 목적이라고 한다면 자동차 산업의 성장이 다 그 컨셉트카의 네. 자율주행을 위시한 컨셉트카에 다 초점이 맞춰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 현대오토에버가 그 소프트웨어를 다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성장 밸류로서 나중에 이런 자율주행을 포함한 네. 컨셉트카가 된다라고 한다면 현대오토에버는 꼭 기아차만 갖고 계지 마시고 일정 부분은 이 종목을 같이 갖고 포트를 짜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포트폴리오에 좀 든든한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자동차주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자동차 수가 간다라면 부품수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차장님. 그렇다면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가운데 이 자동차 부품수도 다시 한번 들썩일 수 있을까요? 이미 들썩이고 있죠. 그래서 네. 미국 공장에 갖고 있는 뭐 SL, 화신 이런 종목들은 이미 계속 막 올라가고 뭐 오늘 서현이와도 굉장히 네.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는 종목과 못 간 종목에 좀 차별화가 크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공장 있는 기업들이 확실히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매수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계속 커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공장에서 증설을 하고 그쪽에서 생산 라인을 계속적으로 집중을 해야 거기서 뭐 이런 보조금도 받고 뭐도 하게 되니까 그쪽에 생산 라인을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현지의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매수 타이밍이 온다면 언제든지 매수할 수 있다라는 관심에 나의 좀 종목들을 압축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플러스 알파 차량 경량화와 함께 묶을 수 있는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자동차 부품주는 계속 트랙할 수 있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사이트 있다라고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번에는 조선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선주에 대해서도 요즘에 수주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뭐 흑자 전환의 해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저희 조선주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짜가면 좋을까요? 조선주가 왜 못 갔나요? 10년 사이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의 대표니까요. 과거에 이 시장을 중국한테 다 뺏겼어요. 중국한테 다 뺏겼다가 2017년도인가 18년도에 중국에서 건조한 배가 태평양 한가운데 쓴 적이 있습니다. 그날로 중국 조선은 끝났습니다. 이거 엄청난 그렇죠. 엄청난 악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로 다시 수주들이 우리나라가 가져가고 있는데 카타르도 중국이 정부 보증해가지고 너네가 우리한테 배를 맡겨야 우리가 너네 기름 사올 거야 이런 계약 딜이 있을 거잖아요. 딱 그만큼만 중국 수주 내줬고요. 그 다음은 다 우리나라가 왔습니다. 네. 그런데 카타르 수주를 받았는데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버렸으니 그 수주에서 마진으로 남겨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카타르발 2차 수주가 기대가 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도크가 3년치가 차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2차 수주 나온다라면 5년치가 쌓이게 되거든요. 네. 2008년도에 이거 조선주 사상 최고치였던 거 기억 그때 네. 현대중공업 분할 전에 50만 원이었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렇게 초고 호황 랠리를 했었을 때가 수주잔고 5년치 쌓여 있었을 네. 때였습니다. 지금의 수주잔고가 사상 최고치의 영역으로 진입을 했는데 앞선 수주들은 이거 마진이 좀 불편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나올 수주들은 굉장히 짭짤한 이거 수주로서 수익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의 주가 반등의 좀 핵심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경기에 민감주다 보니 조금 이렇게 추세를 한번 잡으면 계속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흐름이 나와요. 네. 그런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어서 단기적으로 좋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조금 호흡을 조절해 가면서 나의 매수 영역을 좀 잡아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삼성중공업이 10% 이상 찍고 내려왔으니 네. 조금 여기서 이것 보세요.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이걸 말씀드리기는 조금 네.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질문에 좀 연장해서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운임료도 지금 암초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수주 상황도 지금 차장님 말씀 들으면 좋은 것 같아요. 충분히 좋은데 이 수주가 바로 또 주가에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긴 하잖아요. 저희 이 부분 어떻게 체크해야 될까요? 운임료라는 것은 경기와 밀접해요. 글로벌 투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지금까지 수준은 뭐였냐면요. 조금 정치적인 약간 저만의 뇌피셜을 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천연가스, 쉐일가스 팔러 다녔어요. 사우디에다가도 팔았어요. 대단한 대통령이요. 우리나라에도 처음 쉐일가스 팔았다니까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거 정말. 팔고 다녔어요. 계속 전국을 다니면서 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해요? 기업가 기질이 다분한 대통령이. 그럼요. 사업가 기지가 전 세계에다 LNG를 팔았으니 이걸 갖고 와야 되잖아요. LNG 전 수주가 계속 나오는 거죠. 거기에 카타르도 이제 LNG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수주가 지금 깔려 있는데 아직 경기는 사실 좋았던 적이 없어요. 경기가 LNG에서 운임료가 좋으려면 경기 소비도 좋아야 되지만 투자가 좋아야 되거든요. 투자가 좋아야 벌크선도 좋아지고 이쪽이 좋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쪽이 진짜로 좋아진다고 한다면 경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좋아지는 사이클을 예상할 수 있으면서 거기에 소비가 좋아지고 소비가 좋아하면서 컨테이너 선이 좋아질 수 있는데 이쪽은 한번 잠깐 좋아졌었죠. 언제? 코로나 때 네. 한번 난리가 한번 났었죠. 중국이 전 세계 이거를 빨아들이면서 네. 한번 좋았었다가 다시 원위치되지 않았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사이클이 올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금리를 또 올린다라고 하니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네. 금리가 멈추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경제 공약 1번이 뭐였냐면 인프라 투자였거든요. 네.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프라 투자가 없었어요.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데 어떻게 인프라 투자를 합니까? 그렇죠. 이게 빚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금리가 정점이 온다면 틀림없이 인프라 투자를 전 세계가 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SOC 관련된 건설주들에 제가 관심이 많은데 네. 이러한 것들에 지금은 진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저는 인프라 관련된 저는 풍력인데 긴 사이클로 본다라고 한다면 정부가 마중물을 주는 인프라 정책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글로벌 국가들이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고 이거를 통해서 벌크선과 관련된 이제 이쪽 수요단들이 모여지게 되고 그러다가 서서히 이제 좀 경기가 좀 나아지는구나. 네. 정부 투자 사이클이 온다면 긍정적인 뷰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컨테이너 서둔도 왜냐하면 도크가 차면 수주가 늦어지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신도 성과는 되게 좋잖아요. 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제 그것을 좀 떠받쳐주면서 운임료는 조금은 느리겠지만 지금은 바닥권이다라고 보는 것이 결론이겠네요. 네, 운임료 지금은 조금 느리지만 바닥권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짚어봤던 업종 외에도 바라봐야 할 업종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2분기 실적 시즌 마지막 어떤 업종 바라보면 좋을지 궁금하고 하반기 좀 진단도 함께 좀 해주세요. 저는 에너지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반기 지단은 맨 앞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시간 말씀드리면 지수는 오르든 말든 삼성전자가 오를 타이밍 되면 저는 언제든지 서울장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일부는 깔려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저에게는 없다라는 점. 네. 하지만 투자의 기회는 올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너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전기차를
이렇게 타워달라면 땅 파서 전기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엘니뇨 때문에 전 세계가 이례적으로 덥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거 다 에너지 뭘로 해요? 다? 그죠? 에너지원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원전과 그리고 풍력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풍력은 IRA라든가 유럽과 관련돼서 세제금 혜택이라든가 보조금이 전부 다 자국의 공장이 있어야 되는 기업들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CS 윈드와 베어링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 원전은 지금 우리나라가 글로벌 매력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원전을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5개 나라가 있어요. 러시아, 중국, 프랑스, 그다음에 미국, 한국이에요. 미국은 웨스팅하우스가 40년 동안 건설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은 이번에 전쟁으로 탈락이 됐겠죠. 프랑스는 원전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30%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한국이 독식을 할 테니 미국이 우리와 함께 손잡고 가는 모습을 함께 전략을 짜고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 합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소송이 말려 있는데 합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수주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주 행렬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풍력은 금리 정점, 미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가장 앞단에 있는 수혜주, 에너지와 관련되었을 때 막연하게 뉴스를 기다려야 되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원전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다. 에너지와 관련된 주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차장님 에너지 쪽으로도 관심이 많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어제 또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 이 모멘텀으로 원전주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 탈원전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 정부의 색깔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탈원전 했었을 때는 전 세계 트렌드였고요. 지금 다시 원전을 하자는 것도 전 세계 트렌드예요. 풍력과 친환경과 수소로 가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거기에 러우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한 유럽의 사태를 보니 지금 당장 원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기차는 속도가 이렇게 빠른데 빨리 당장 쓸 수 있는 것은, 풍력의 문제는 뭐냐면 바람이 안 불면 이걸 이 일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원전이 리스크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만 터지지 않는다면 네. 실제로는 가장 안전하고, 하지만 한 번에 터졌을 때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앞으로의 희망회로만 전제로 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 이제 대통령이 국빈 방문으로 가셨으니 폴란드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핵심이 방산과 원전이거든요. 폴란드에서 이제 좀 기대될 수 있는 분야가, 당장 수주의 뉴스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 기대감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원전 섹터의 핵심은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입니다.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예전에 올해 봄인가요? 웨스팅하우스가 합의금으로 2천억 달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거 가져갈 수주를 본다면 2천억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보다 얼마 안 비싼데?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웨스팅하우스가요, 캐나다 그 펀드 회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이 사실 엄밀히 따지면 미국도 아니에요. 그냥 사모펀드가 비싸게 팔아먹고 싶어서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땡깡을 부린다고 해야 되나? 네. 그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로열티 다 지불했는데, 한수원 입장은 지불했는데 또 달라고 하니 말이 안 되고, 이거 우리 기술로서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그러면 수주 안 줘. 계속 소송 걸까요? 소송이 여기 소송이 걸리면 수주를 못 받으니까 지금 당장 급한데 이 수주를 당장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아픈 부위를 자꾸 웨스팅하우스가 늘어지고 있는데, 저는 좀 그래 알았어 치사하다 하고 2천억 정도라고 하면 주고 합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합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기다렸던 수주가요, 이게 지금 폴란드, 유럽 한두 개 국가가 아니라 예전에 아랍에미레이트, 중동에서 네. 이거 100조 수주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석유라는 것은 어쨌든 유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 석유가 떨어지기 전에 전국 자국 에너지 자립을 원전과 친환경으로 100%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는 이것이 앞으로 충분히 이어갈 것이라 생각이 들고 원전도 그 한 자리에 반드시 있을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유럽과 튀르키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에 중동 국가들까지 앞으로 이어질 것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수주가 본격 시작이 될 수 있는 글로벌 수주를 시작해 갈 수 있는 그런 물꼬는 웨스팅하우스의 합의다. 우리나라 신규 원전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나라도 안 짓는데 해외에다 판다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 신규 원전 짓잖아요. 네. 말이 되는 영역으로 진입해서 글로벌 수주를 받기 위한 핵심 스타트선을 저는 끊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원전 사이클에 대해서는 좀 의미 있는 시작점이라고 좀 보고 있고 원전의 버블은 SMR입니다. 진짜로 가야 될 것은 소형 모듈 원전이거든요. 이것은 심지어 안전하기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SMR은 미국이 사실은 미국이 원전 관련주가 2개가 있어요. 네. 웨스팅하우스 자꾸 3개가 있죠. 사실은 근데 하나는 뺄게요. 뉴스케일 파워랑 웨스팅하우스가 있거든요. 웨스팅하우스는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기업이고 뉴스케일 파워는 SMR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 원전과 미국이 함께 손잡고 글로벌 시장을 가져가고 나중에 SMR은 미국이 굉장히 이것을 독식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이 함께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에너비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의 버블의 마지막은 SMR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쭉 꾸준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IF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은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주는 섹터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겠고요. 자동차와 조선 섹터는 2분기 호실적이 기대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월간 서울경제T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